화이팅! 네, 화이팅! 마무리 잘하고 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능이 한창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을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창원시 창원여자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장 주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2교시 수학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상 10도 안팎이라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비가 예보된 탓인지 다소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전국에서 50만 4,500여 명이 이번 수능에 응시했는데요. 경남에서는 29,300여 명이 103곳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체 시험 응시자가 800명가량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3 학생 응시자가 1,500명 정도 줄었는데요. 다만 이른바 N수생은 500명가량 늘었습니다.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 입학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수험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역 수험생의 긴장이 커질 우려도 있는데요. 수험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응원 덕분에 오늘 좀 아침에 긴장감 없이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수능은 방역 지침이 완화돼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증상 있는 수험생도 다른 수험생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문제를 풉니다. 다만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낮 12시 10분부터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인데요. 이때도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점심을 먹은 뒤 3교시에는 영어 시험이 이어집니다. 영어 듣기 평가 때는 일부 지역에 천둥이 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여자고등학교 앞에서 YTN 이명주입니다. 수능 하루 전인 어제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후 입원 중인 수험생이 병원에서 별도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보광병원은 설악고 3학년 수험생 A군이 급성 맹장염으로 어제 새벽 응급수술을 받았고 오늘 1인 입원실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은 시험 감독관 3명을 병원에 파견해 차질 없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수험생 수송 지원과 교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수능일인 오늘 수험생을 고사장까지 경찰차로 태워주거나 수험표를 전달하는 등 모두 214건의 편의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고사장에 도착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에 인력 11,000여 명과 순찰차, 오토바이 등 2,600여 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교시 영어시험 듣기평가 시간대 주변에 소음 발생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원거리로 우회시킬 예정입니다. 이어 수능 시험이 종료된 이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홍대거리와 강남역 등 주요 밀집 지역에 대해선 교통경찰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국어 영역이 킬러 문항이 없이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이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까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모두 끝났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제 막 국어 난이도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EBS 현장교사단은 일단 킬러 문항이 배제돼 공교육과의 연계성이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별력도 높았다고 봤는데요.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9월 모의평가도 국어 만점자가 6월에 비해 급감하고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2점까지 뛰면서 불국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수능 국어가 9월보다 어려웠다면 국어의 입시 변별력이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문성 수능출제위원장은 시험 시작 전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던 문항들을 검토해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묻거나 복잡한 변수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게 했고 이러한 지침을 계속 반복 확인하느라 출제에 예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 9월 모의평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9월 모평이 수능 출제 기조의 중심이 됐다고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 킬러 문항에 다들 관심이 높았는데 어떻게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는 겁니까? 일단 올해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에 기존의 수능검토위원회와 별도로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신설됐었습니다. 점검위는 과거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전혀 없는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고교 교사들로만 구성됐는데 정문성 출제위원장은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면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킬러 문항 여부만 확인하고 점검위에서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고 하면 출제위원들이 그 의견을 100% 수용해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검증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수능 출제 점검위에서 수능 시험 모든 문제에 대해 킬러 문항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겐 불리하고 기관 외국인에게는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또 개선 방향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대 행사인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 에이펙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팀쿡 애플 CEO와도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연단 위에 오릅니다. 역내 주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포럼 에이펙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 에이펙이 중심이 돼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에이펙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후엔 깜짝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팀쿡 애플 CEO와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30분가량 비공개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만나야 돼서 기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도전하는 미래 세대와 만나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등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첫날 행보의 방점은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열고 두 나라가 지난달 5일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재개해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3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받고 있는데 자문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고요? 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자문위 보고서와 정부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민간 자문위는 연금특위의 국민연금과 관련해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 대체율 40% 이렇게 두 가지로 개혁안을 압축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소득 대체율은 42.5%입니다. 한마디로 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인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문위는 이번 개혁안에서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의 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이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이 당장 돈을 더 걷는 쪽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공론 조사를 거쳐 21대 국회 안에 개혁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야 정치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 지도부 험지 출마론을 둘러싸고 갈등은 격화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을 겨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당 주류들 사이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윤심을 거론하며 중진 용퇴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당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불출마, 험지 출마 압박에 대해선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칙과 상식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돈봉투 코인 의혹은 물론 이재명 대표 방탄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회복하고 팬덤 정치와 결별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게 험지 출마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는 불참한 이상민 의원도 다음 달 초까지는 탈당을 포함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민주당이랑 서로 이제 독설하고 싸우기 이런 거.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들이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예.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야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은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예.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상 보셨을 텐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친윤 중진에 대한 압박은 어찌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에 대한 카펫을 깔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12년째 예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민하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지만 예. 최근에 보면은 조금 뭐에 쫓기는 듯하고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잘 안 맞을 때가 더 많고 한데 지금 저 멘트도 제가 볼 때는 예. 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내년 총선 대비해서 지금의 지도 체제로 안 된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잘 아신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원장 발 어떤 혁신 경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아젠다 경쟁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당 어떤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느냐 이 문제부터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저도 조금 이제 총선 출마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사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중도의 어떤 확장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프레임이 검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확장 영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비대위원장으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한다면 한동훈 장관을 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는 쪽으로 기울지만 비대위원장까지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이 틀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전 동의하고요. 석준 의원님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중도 확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분석이 비슷하고요. 나중에 뭐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보수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1, 2주 내에 당대표가 교체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인가?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선거가 가지 않았나? 대통령 사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를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사임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순간 갑자기 당대표를 내쫓는다? 라는 게 맞지도 않고요. 지금 내각이 교체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내지 1월 초나 돼야 예산 전국이 끝나야 추경호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공동 교체되고 인사청문회도 공동 진행해야 대통령실의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만 1, 2주에 나온다?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안 하던 걸 시작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그와 동시에 안 보이던 분이 보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끝나고 나서는 어찌됐든 비대위 체제로 돌아갈 것인데 이때 즈음해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조금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의 부인과는 조금 또 좀 접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직장에서 오래 같이 근무를 했고 전 직장에서 뭐 대학도 같은 학번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평소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에 어찌됐든 이런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예상하고 나온 것 같다라는 오늘 아침 YTN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이제 장차관 부인들이 연말에 하는 봉사 활동이고 다만 기자분들께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한동훈 장관이 이슈의 중심이 서니까 그분을 특별히 포착해서 사진을 찍고 기사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한동훈 장관 부인의 성격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렇게 뭐 나서거나 활달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 만약에 본인이 남편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하고 특별히 뭐 접촉을 하거나 인사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해서 부인이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마치 뭐 부인이 어떻게 행사 나간다고 해서 정치 출마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건 그냥 요즘 좀 여당이 여러 가지 이슈로 그냥 다 이렇게 도배를 하다 보니 한동훈 장관 부인 건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인과 어떤 언론의 이슈를 받지 않겠지만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정정을 하면 지금 혁신위원회 이제 임기가 이제 12월까지인데 혁신위원회 임기가 끝나서 그게 비대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들이 그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관위를 이제 구성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으로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까? 혹시 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뭐 갑자기 변수가 해서 지금 당의 지지율이 또 급전직하되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에는 관심이 워낙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부인의 이제 적집사사가 지금 행사를 좀 주최했는데 그런 어떤 행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좀 조명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우리 지금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인사는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총선의 어떤 카드로는 어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의 카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인요한 위원장 발언 중에 또 가장 주목받던 발언이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측근을 통해 또 간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내용을 또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또 말실수한 거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이제 선언한 거 아닙니까? 뒤에 만약 그런 힘이 담보돼 있으면은 당무 개입이죠. 그러니까 지금 묘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모양새 좋게 물러나고 다음 정치 과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모양 만들기에 주력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안 물러나고 나서 선거를 지휘해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보수 정당에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검사 스타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척하면 척하는 건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옳다. 저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과감하게 공천 배제한다고 그냥 발표해버리면 돼요. 예,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예언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분석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요즘 이준석 대표의 멘트 하나하나가 민주당보다 수십 배 더 당에 대해서 좀 말폭탄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사실 지금 공천 배제를 한다 시기가 일단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이런 어떤 분위기 사실은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처럼 저런 식으로 선언했다면은 과연 지금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다 월권입니다. 지금 당대표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혁신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히 이제 월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관위에서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해야 될 어떤 몫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시기도 맞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월권이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공천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당을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고 단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좀 분위기 조성해서 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저는 결단할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한 건 분명히 있는 게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감히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굳이 인요한 위원장이 전달을 했다는 건 지금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정확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당대표가 임명한 임시 직종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죄송합니다. 혁신위원장은 그래서 무슨 공천 배제를 한다라든지 이게 사실 법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뒤에 있다라는 걸 인요한 위원장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허위였다면 저 발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내지는 관계자 이름으로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실도 당장 영남 중진이나 소위 윤핵관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여론 조성을 해서 실제로 공관위가 구성돼서 때가 됐을 때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위 제2기 윤핵관으로 교체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이 총선 체제 이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묘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해석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해석에서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은 좀 사실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당을 이제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도 커피 먹으면 이제 체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총선은 종합 예술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총선 체제로 이끌 수 없고, 근데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다는 인유한 위원장의 저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 보는 게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 아젠다를 던져서 어떤 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금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유한 위원장도 지금 사실은 많은 지금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누구를 뭐 용퇴하고 이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처럼 뭐 소신껏 일해라 이런 어떤 원칙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당무 개입 여지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나쁜 어떤 논리를 스스로가 지금 던져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한 또 300억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확정이 됐는데 법정 구속될 당시에도 좀 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도의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변호사인 제가 봐도 통상적인 사건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유죄가 선고되고 그게 이렇게 확정됐다는 건 대통령실에서 물론 판결에 동의는 안 하겠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장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파기환송되면 오히려 부담이 됐을 텐데 이미 구속이 많이 돼 있으시고 그러면 뭐 조금만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잘 정리됐다고 여당은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뭐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을 텐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또 잘 정리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뭐 저 문제는 어쨌든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한 문제고 예. 뭐 더 이상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락됐다라는 이제 입장이시고 지금 그런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인데 한 2시간 전이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출범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 무너진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예. 다수가 뭐 탄압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죠. 그게 당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예. 지금 253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특히 있는 많은 지역에 소위 경선구도가 다른 어떤 정책적인 이슈나 인물됨 이게 아니라 오직 친명이냐 비명이냐 예. 이런 구도로 짜여진 데가 많고 예. 특히 이제 저 네 분이 출마한 지역이 더 그게 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내 민주주의가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이유로 정치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 다른 의원들도 다 지역에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지역도 무조건 친명 대 반명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아무리 현역 의원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많은 의원들이 이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또 예. 일반 지지층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소위 뭐 내부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비판으로 괜히 오해를 받아서 경선 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런 이제 행보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라서 평소에 소위 뭐 당에서 의총을 하거나 하면 당대표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될 텐데 저분들은 한 50분 정도가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활동하기엔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비명계 중심으로 그리고 친명계 일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어떤 세력화된 목소리로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에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어떤 총선 전략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그 시초가 대선이 끝나고 인천 계양구로 가서 출마했다. 이 부분부터 사실은 당내 비판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의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은 일단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당대표가 뭐 학창 시절도 다 안 보낸 아버님의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 당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국민의힘은 항상 서진 정책이라고 해서 호남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표출을 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경북,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는 우리 정치 동료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원외위원장들의 불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의 하나가 대표가 거기를 출마하는 건데 과연 그것만 있는 건가? 그거는 오히려 실효성이 좀 적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도 국힘이 서진 정책을 하듯이 영남과 경남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런 비판과 요구는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원칙과 상식에 애초에 합류할 것으로 많은 예상을 했었던 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열어뒀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말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최근에 한 어떤 말씀을 보면 이제 진보나 뭐 보수 이런 건 연연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어떤 그 이전에 이제 유쾌한 어떤 이별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당내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그런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뭐 당에서 뭐 틀 것만큼도 뭐 받아들이긴 그냥 계속해서 이제 비판도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탈출구로서 탈당 이후에 무소속으로 남을 거냐, 뭐 국민의힘 입당할 거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놓고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도 어느 정도 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국민의힘 쪽에서 좀 이롭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정의를 하셨죠.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신당의 지향점은 모르겠다고 선을 딱 그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합류를 뭐 한다면 본인에게 어떤 정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상민 의원이 5선까지 하신 분이 과연 이준석 대표와 어떤 정치 접점을 찾을지 도움이 될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 그 위성정당 방지법, 그러니까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고, 또 김한규 의원도 거기에서 기자회견 함께한 걸로 봤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함께하겠다라는 의원이 30명 정도 됐고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뭐 숫자를 세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라 그냥 이태원 의원이 중심으로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았던 게 이제 급히 모았던 게 30명이라 훨씬 더 많은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위성 정당을 막겠다라는 건 그냥 착한 일을 하겠다 정도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공약으로까지 냈고 당론으로까지 정했는데 갑자기 요즘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지역구 의석에도 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현실적인 반성들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못하면 설득을 해서
합의할 방안을 찾아야지 저쪽이 안 되니까 우리도 위성정당을 내거나 아니면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건 좀 쉬운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지도부에 대해서 지도부가 특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21대에서 물론 이제 일당이 돼서 좋았습니다만 또 반대로 또 욕을 많이 먹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거든요. 위성정당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위성정당을 안 내는 방안 하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지도부에 하는 거죠. 애초에는 지금 찬성하는 기류도 좀 감지가 됐었는데 조금 더 좀 변화되는 쪽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민주당의 저런 이야기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방지법 자체가 굉장히 유연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뭐가 위성정당이냐 이런 논의에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그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방지법 법 자체의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성정당을 항상 만드는 어떤 터전이 되는 준연동형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 병립형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준연동형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준연동형으로 비민주적으로 강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막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결국 또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22대 선거에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저런 기망하는 소위 말해서 선거 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번에 선거법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당론으로 지금 병립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까지라고 하고 비민주적이라고 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법안의 비민주적인 법안이다? 그럼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뭐 다수결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는 거고 다 제도가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도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헌법적으로 무조건 못 만들게는 못해요.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그 만들 유인을 줄여나가면 최소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어떤 다른 당을 만들어서 후보자를 내는 이런 거는 피하고 뭐 친민주 아니면 친국민의힘을 표방하는 다른 정당들이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 이게 사실상 뒤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조정을 하는 건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달라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 청해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 같은 저런 개인적 의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은 21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 원칙을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먼저 사과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원칙과 상식 저런 어떤 의원들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민주당이 보면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 그 대표였던 방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1대 국회를 완전히 지금 이제 엉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소한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에게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반드시 좀 돼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좀 당론 추진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도부가 반응을 할지 지도부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도 좀 짚어주시죠. 어제 기자회견 30명을 했는데 소위 친명, 비명, 중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부담을 의도적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뭐 조국 신당 아니면 다른 뭐 추미애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당에서 병립형으로 가는 거다. 그분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다만 뭔가 현실론 자꾸 이제 요즘 국민의힘하고 합의 자체가 잘 안 되는 구조니까 대화 타협이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국민의힘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정치가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젠다까지도 같이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게 여야 지도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의 복원을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을 계기로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4시간 넘는 긴 대화를 갖고 양국 간 군사대화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계 2강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타이완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100년 된 저택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시진핑 주석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 짧은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향한 두 정상은 세계 2강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wants and what we intend to do. 想改变对方也是不切实际的。冲突对抗的后果是谁都不能承受的。 4시간 넘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업무 오찬과 정원 산책까지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끊어졌던 양국 간 고위급 군사 대화와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at's been cut off and it's been very worrisome. That's how accidents happen, misunderstandings.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s on a direct basis. 좀비 마약인 펜타닐 확산을 막고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양측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압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내년 1월 치러지는 타이완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중국이 핵 전력에 있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That we object to Beijing's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and disadvantage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향후 후속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수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규모로 타이완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려 했고 대신 평화적인 통일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 급습은 하마스로부터 이곳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이 병원에서 최근 사흘간 40명 이상이 숨졌는데 의료시설을 표적으로 한 최악의 공격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대 병원 급습에 대해 하마스 테러 집단의 통제로부터 해방하려는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마스를 가자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이스라엘의 결단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알시파 병원에서 벌어진 교전과 작전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표적 공격이라고 개탄했습니다. They received some patients who had been exposed to direct gunshots, probably through snipers. All this is insane. It's unacceptable. This is the most intensified targeting of health facilities. That 급습이 있기 전부터 알시파 병원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는 이곳에서 사흘 동안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الكثير من المرضى أكثر من 40 مريض فقدوا حياتهم خلال الثلاث أيام الماضية وبالتالي الآن البقية يعني في طريقهم لفقد حياتهم إذا لم يتم التدخل العاجل. 인큐베이터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위기에 놓였던 미숙아들. 일부가 안타깝게 숨지기도 했지만 30여 명의 아기들은 병원 급습 이틀 전에 전기가 약간 남아있는 병원 내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직접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한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앞서 사전에 이란에 경고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습니다. 30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미주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9월 최 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열린 13차 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가운데 69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고 나머지 71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피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8,284명으로 전체 신청자 가운데 82.8%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지만 서쪽 지방은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남하하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9도로 아침과 비슷하고요.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낮습니다. 현재 공기가 탁한 지역도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